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석진입니다. 이 혈액암 협회에서 그 강의를 몇 차례 했었었는데 항상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직접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그 뉴노멀 시대에 이렇게 이 모니터를 보면서 강의를 하게 돼서 직접 뵙고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좀 재밌고 좀 유익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모니터를 보면서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부탁을 받은 주제가 림프종 치료에 있어서 조혈모세포 이식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혈액암 환자들에서 이 조혈모세포 이식이란 게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나 이게 또 굉장히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조금 분명치 않은 여러 가지로 좀 그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애매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주로 이제 질문 사전에 주신 거를 중심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사전에 들어온 질문들을 좀 일부 이 슬라이드에다가 포함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질문이 더 많이 들어왔는데 일부 질문은 제가 이 슬라이드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소 그 환자분의 국한된 그런 문제, 약간 좀 지엽적인 문제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제가 이런 공식적인 강의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제외를 하고 일반적으로 오늘 이 웹비나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 위주로 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 처음 질문에 있는 이 분은 이제 소아과 환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그 소아청소년과 환자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질문이 어떤 상황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결정하는지 또 재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또 반드시 필수적인 치료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조혈모세포 이식과 관련해서 가장 모두가 그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질문들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질문은 이제 성인 환자분이신데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진단 후 알츠합 치료를 받았고 잘 지내시다가 안타깝게도 2년 만에 재발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발을 한 후에는 치료 방향과 또 재발 후 조혈모세포 이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이런 두 가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조혈모세포 이식은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이용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과 타인의 조혈모세포를 이용하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나누어진 거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여기에 뭐 제대혈 이식이란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요즘 성인에서 제대혈 이식의 역할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과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은 말 그대로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일부를 이제 밖으로 뽑아서 냉동시킨 후에 이식하기 전에 고용량 항암 치료를 주고 다시 그 냉동시켰던 조혈모세포를 넣어서 몸을 회복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 외래에서 환자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은 사실 이식이라기보다는 고용량 항암 치료를 하면은 골수 기능이 억제가 돼가지고 그 회복이 굉장히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조혈모세포를 미리 피신을 시켜놨다가 다시 넣어줘서 회복을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사실 진정한 의미의 이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반면에 이제 타인의 조혈모세포, 이 여기서의 타인이란 건 진짜 타인도 있고 또 가족도 있겠죠. 거기에 이제 조혈모세포를 이제 몸에 넣어주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전처치료, 항암치료나 면역을 억제하는 치료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몸은 환자 그 본인의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혈액이 다른 사람의 혈액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타인으로부터 기원한 혈액 세포가 몸을 돌아다니면서 잔존에 있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영향을, 그 역할을 기대할 수가 있어서 어떤 면에서 일종의 면역 치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떤 경우에 이식을 과연 할 것이냐? 앞에 첫 번째 질문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 진단받고 조혈모세포 이식을 바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재발을 한 다음에 또 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영원히 계속되는 우리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에서 림프종으로 진단받으시게 되면은 환자나 가족분들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들, 그런 내용들 중에 한 가지가, 그럼 조혈모세포 이식 언제 받나요? 그것부터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림프종에서 모든 환자들이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 몸에서 보통 어느 정도 이제 뭐 혹이 생기고 CT나 펫CT 상에서 덩어리가 생기면 그 해당하는 몸에 있는 그 암세포의 양은 한 이 정도 된다고 했을 때 항암 치료를 일주일 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일부 세포가 죽겠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경험하신 것처럼 그 알츠합이나 무슨 항암 치료하고 나면 한 사이클만 해도 목에 만져지는 뭐 덩어리들이 금방 확 줄어드는 걸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암세포가 줄어들고 또 다음 사이클 하면 또 줄어들고, 그리고 이걸 계속 보통 4 내지 6사이클 정도 하게 되면 이게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점선은 CT에서 보여질 수 있는 암세포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더 줄어들면 펫CT에서도 안 보이는 수준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요 시점이 됐을 때 펫CT 상에서는 몸에 하나도 암세포가, 그 암덩어리가 안 보이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완전 반응, 완전 관해 상태에 이르러도 어떤 사람은 이 상태가 이 바닥에 해당하는 암세포가 완전히 없는 상태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일부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반복되는 항암 치료 중에 나머지 있던 암세포들은 다 죽었는데 남아있는 이 세포들은 이러한 항암 치료에 상당히 내성을 갖고 있다고, 또 굉장히 독한, 우리가 소위 절대로 죽지 않는 악질 같은 그런 세포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통상적인 용량으로는 죽지 않는 이런 세포를 이 용량의 3배, 4배에 해당하는 이렇게 긴 막대기로 표시했습니다. 고용량의 항암 치료를 하면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암세포가 죽으면서 정상세포도 많이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혈모세포를 밖으로 피신시켰다가 넣어주는, 이게 이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 되는데, 사실은 이런 항암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이 상태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림프종인 경우에는 굳이 처음 진단 시부터 조혈모세포 이식을 고려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말 이런 경우에만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처음 진단받았을 때 얘기이고, 만약에 이렇게 항암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남아 있었던 사람이 다시 재발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원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안에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은 처음 진단 시보다는 더 독한 세포들의 비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재발 후에 다른 항암 치료를 반복한 후에 남아있는 것들을 또다시 재발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의 역할이 되는데, 그래서 림프종에서의 자가이식의 그 역할은 처음에 아주 95년도니까 아주 옛날이죠. 이탈리아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발한 사람들한테서 항암 치료만 이렇게 한 경우하고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같이 한 경우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것처럼 항암 치료 후에 자가조혈모세포 이식까지 했던 사람들이 항암 치료한 사람들보다 더 성적이 좋아서 그때부터는 림프종에서 재발한 경우에는 항암 치료 후에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조혈모세포 이식은 이런 식으로 이제 출발이 된 거죠. 여기서 그 처음에 진단받고 항암 치료 후에 재발했을 때 다시 항암 치료를 하고,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 산에 불이 났을 때 물을 막 뿌려서 불길이 어느 정도 다 잡혔다고 생각해도 그래도 마지막으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또 왕창 뿌리는 것처럼 이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발한 후에 또 2차로 재발한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 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고려할 수 있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이 재발 후에 항암 치료를 한 그런 환자가 림프종에 잘 아시다시피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고용량 항암 치료에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한다고 해서 재발을 막는 역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고, 또 항암 치료 후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재발을 했다고 해서 꼭 이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재발을 하고 항암 치료 후에 이식을 하는 경우는 그 다음 2차, 3차 재발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나와 있는 데이터나 이런 거에 기초해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과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고 난 후에도 또 재발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설명을 드리면서 꼭 말씀드리는 것이, 이 이식을 하는 것이 100% 재발을 막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낮출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또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 텐데, 그 이후에 과연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고려할 것이냐, 또 다른 면역 치료나 또 요즘 화두가 되는 카티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재발한 환자에서 자가 이식을 하고 동종 이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동종 이식을 이제 계획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그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서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재발을 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다면 처음에 재발한 후에 이식을 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식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과정을 좀 없앨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첫 진단 후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고려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 진단받은 이 질환이 굉장히 재발의 위험도가 높아서 그냥 일반적인 항암 치료로는 굉장히 치료가 실패할 확률이 높을 때, 그럴 때 조혈모세포 이식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예측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림프종의 여러 진단 중에서 굉장히 그 독한 병들, 독한 세부하형들인 경우는 이런 트랙을 좀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 병도 병이지만 요때 쓰는 항암 치료가 그렇게 효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할 때, 이럴 때도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을 고려할 수 있고, 이럴 때 처음부터 하는 조혈모세포 이식은 자가 이식이 동종 이식보다 더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림프종에서는 백혈병 같은 경우는 진단받고 항암 치료하고 바로 동종 이식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림프종에서는 자가 이식을 그래도 좀 하는데, 그것은 이 동종 이식의 역할이 아직도 완전히 규명된 것은 아니며, 또 동종 이식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이런 그 리스크를 고려해서 현재로서는 선제적으로 하는 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 진단 후 조혈모세포 이식을 바로 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림프종이 굉장히 그 병기가 3기 4기면 무조건 이식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림프종의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처음 진단받은 사람들한테 선제적으로 하는 경우와 재발 후에 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타입별로 있는데 처음 진단받은 사람들한테도 좀 선제적으로 좀 많이 그래도 좀 많이 좀 고려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투세포 림프종, 그 맨틀셀 림포마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일부 아주 하이리스크의 그 디퓨즈 라지비셀 림포마,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이 있을 수 있고, 또 중추신경계로 오는 림프종, 또 말초 T세포 림프종, 또 NK T세포 림프종 중에서 4기에 해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이런 경우에 재발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를 해도 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런 우리가 1차 치료 후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자, 이렇게들 많이 이제 치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부 이제 세부화형의 경우는 하고 있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다 다 물음표를 많이 넣어놨어요. 이 물음표를 넣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식을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충분히 어떤 그 증거가 이렇게 많이 쌓여있지 않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명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그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으로 진단받은 이 고위험군 환자들을 정확하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은 알찹만 하고 한쪽은 알찹하고 자가조혈모세포 이식하고 이렇게 해서 딱 비교를 하면 됩니다. 무슨 뭐 실험동물 연구하듯이요. 그러나 사실 윤리적으로 그런 연구를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뭐 그 환자분 입장에서 나는 그러면 알참만 하는, 이식을 하지 않고 그냥 표준 치료만 하고 그냥 지켜보는 그룹으로 배정이 된다고 그럴 때 사실 굉장히 그런 연구에 쉽게 응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이게 이식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이 의문부호가 있는 겁니다. 중추신경계 림프종은 사실 이 경우는 왜 이제 처음 진단 후에 나이가 조금 이식이 가능한 사람들한테서는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좀 하고 있냐 하면은, 이 중추신경계 림프종은 처음 진단 후에 쓸 수 있는 약이 일부 약이 있는데 재발하고 난 다음부터 쓸 수 있는 약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재발을 하게 되면은 참 그다음부터 굉장히 좀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니까 처음에 치료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치료한다는 차원에서 서구에서도 이식을 좀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말초 T세포 림프종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쓰는 현재 치료 방법 자체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그 어떤 좋은 성적을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식을 좀 고려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역시도 정말 이식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도 별 도움이 안 된다, 뭐 도움이 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NKT 세포 림프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이식을 또 이렇게 해도 또 재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이식의 어떤 정말 어떤 효과나 우리가 이식만 하면 이게 이제 해결이 된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은 아닌데, 그래도 저도 이런 경우에 많이 이식을 하는 이유가 다른 대안이 아직까지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상대적으로 재발 후에 이식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레셔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물음표가 별로 없죠. 왜 그러냐면 재발 후에 구제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병의 양을 줄인 다음에 공고요법으로 조금이라도 아까 보였던 그림처럼 얘네들을 좀 없애려는 목적으로. 근데 얘네들이 이 남아있는 암세포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현대의학에서 정확히 평가할 수 없는 게 지금 사실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재발을 했던 그 경우이니까 조금은 구제항암 치료로 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식을 고려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호치킨 림프종서부터 여기 있는 림프종들이 많이 이제
겹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도 이제 물음표가 있는 경우는 이 여포성 림프종 같은 경우는 또 그 이후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좀 보험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과연 정말 이 시기에 이제 어디까지가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은 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혈모 세포 이식과 관련해서는 벌써 이 시기 림프종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지가 한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어떤 그 역할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동종이식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이건 조금 옛날 데이터긴 한데 유럽에서 볼 때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나 이런 병에서 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게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지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숫자가 450이고요. 자가조혈모세포종은 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동종이식은 림프종에서는 굉장히 제한된 일부 환자들한테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그나마 동종이식이 많고 자가이식을 안 하는 이유는 이 자체가 골수에 암세포가 잔뜩 있는 병이기 때문에 자기 골수를 가지고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동종이식을 많이 하는 것 뿐이고 나머지 림프종에서는 공이 자가이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질문 중에 아까 말씀드린 소포성 또는 여포성 폴리큘라 림포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자세한 내막은 알 수는 없으나 여러 가지 치료로 아마 조금 경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재발해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타인 공여자가 없으면 반일치 이식을 하려고 할 때 반일치인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 부분 그리고 타인보다 가족 간이 더 안전한지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예전에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 가족 간에 일치하는 그런 그 기증자가 있으면 그쪽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타인 간에 일치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식하는 경우는 이제 성적이 나쁜 것으로 많이 이제 알려졌지만 요즘 이 반일치 조혈모세포 이식이 성적이 많이 좋아져서 사실은 요즘은 가족 간에 일치자가 없으면 타인 중에서 일치하는 우리 기증자를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서 일치하는 전혀 자기와는 남남인 타인으로부터 일치하는 골수를 받아서 이식하는 그 성적이 반일치 가족 간의 50%는 맞으니까 반일치 조혈모세포 이식의 성적하고 거의 비슷해서 사실은 이제 반일치 조혈모세포 이식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관 같은 경우도 타인 일치 공여자가 없으면 당연히 반일치 조혈모세포 이식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도 반일치 이식이 계속 성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가족 간의 일치자가 완전 일치자가 있으면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더 좋은 건 맞지만 반일치 이식의 성적도 못지않게 좋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동종 이식이 가능한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제 형제 간에 맞을 확률은 4분의 1이기 때문에 한 25%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50%만 일치할 수밖에 없어서 부모 자식 간에는 완전 일치는 불가능하고요. 이론상으로는 형제 간에 일치할 확률은 25%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형제가 4명이라고 하면은 4명 중에 1명이 맞을 확률이 있다는 소리인데 그렇다고 꼭 형제가 4시면 1명은 꼭 맞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형제가 되게 요즘 적잖아요. 애를 조금씩밖에 안 나니까. 그래서 갈수록 반일치 이식의 이식 건수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이분도 림프모구성 림프종으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받고 이건 이제 이식 컴플리케이션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런 구토 증상도 이식의 부작용일 수 있고요. 충분히. 그리고
체력 저하 재발과 전이 위험이 커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사실 이제 환자분들께서 병이 꼭 나려고 저는 열심히 뭐 밥을 막 억지로 먹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외래에서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물론 체력이 떨어지고 이런 것이 전체적인 병을 치료하고 몸이 회복되는데 좋을 거야 하나도 없겠죠. 그러나 어떤 체력이 뭐 식사를 전혀 못해서 체력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재발하고 전이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께 말씀드린 거는 오히려 도저히 그 전망염이 심하고 기운이 없어서 뭘 잘 먹을 수가 없는데 그걸 막 억지로 먹다가 뭐 사례가 걸린다든지 뭐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그게 몸에는 더 나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만 그냥 하는 것 뿐이지 여기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역시 위완성 비세포 림프종으로 2014년 진단받고 이제 잘 지내시다가 아주 한참 만에 이제 재발을 하셔서 이제 구제항암 치료를 하고 작년 9월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렇게 혈소판도 낮고 백혈구 수치도 낮고 빈혈도 낮아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떠한 원인, 아마 연세가 좀 이분이 좀 그 이후로 한 6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좀 연세가 좀 많이 드셔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면서 골수 기능이 좀 떨어져서 조혈모세포의 어떤 이식할 때 조혈모세포 양이 좀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아무튼 생착은 됐지만 회복이 늦어지는 경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림프종은 아니었고 그때 아주 제가 옛날에는 백혈병도 좀 봤었었는데, 백혈병 환자였는데 전혀 뭐 타인 간의 일치자도 없었고, 그리고 그때는 반일치 이식도 거의 국내에서 하지 않던 시절이어서 어쩔 수 없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했는데, 이분 질문 주신 분처럼 회복이 너무 안 돼서 거의 매 일주일마다 혈소판 맞고 막 이러겠는데요. 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저는 이게 재생불량성 빈혈 상태로 가서 또 이식을 해야 되나 이런 걱정까지 했었었는데 스물스물 조금씩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분도 제가 이 수치를 볼 때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 조금씩 회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역시 항암치료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받으셨는데 재발했을 때 동종치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치료가 가능한지, 사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림프종에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의 역할은 아직은 정말 확실한 역할이 있다라고 아주 강하게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느 교과서에도 림프종에서의 동종 이식은 여전히 다소 실험적인 치료라는 그런 언급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나 다른 옵션이 없고 그래서 이제 동종 이식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생착된 타인의 그런 조혈모세포에서 기원되는 이런 혈액세포로 인해서 암세포가 죽는 그런 그라프트가 이식편대 종양 효과를 노리는 건데, 이럴 때 제 그 경험상으로는 조금 원발 질환인 림프종의 그 증식 속도라든지 이런 게 조금 완만하고, 그럴 때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에도 좀 굉장히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오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림프종이 재발해서 동종 이식을 한 경우에는 이식 후에도 또 다시 재발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 되면은 제일 많은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식과 관련된 합병증, 이식편대 숙주병이나 감염 이런 걸로 좀 안 좋은 상황을 겪게 되시거나 그것 때문에 운명하시거나 이런 걸 많이 걱정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동종 이식 후에도 재발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동종 이식 후에도 요즘은 질병이 또 재발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사실 저는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림프종에 있어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나 또 이중 접합 항체나 또 뒤에 말씀드린 카티 세포 치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지금 우리 곁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의 역할은 제 생각에는 조금씩 좀 축소될 소지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림프종에서는. 그러나 이 부분은
아까도 서두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조혈모 세포 이식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누구도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이렇게 딱 얘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또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본인이 어떤 생각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그 보는 그런 그 시각의 차이는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뭐 누구의 말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논할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결국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논문이나 어떤 교과서나 림포마에서의 이식은 굉장히 선별적으로 실렉션 돼서 잘 정말 이식으로 인해서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자를 잘 선택해서 그런 환자들한테 적절한 타입의 이식이 이루어져야 도움이 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밖에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다른 치료 방법은 없냐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이런 세팅인데요. 옛날 같으면 동종밖에 없었겠죠. 지금 이제 이번에 노바티스 킴라야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가 늦었고 이게 허가만 받았을 뿐이지 비용이 지금 뭐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고가기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고가의 기준을 넘어서는 고가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로서는 쉽게 그런 본인 부담으로 그런 킴라야 치료를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 카티, 카이메릭 안티젠 리셉터 T셀이라는 이게 이제 자동차의 카로 이렇게 닉네임을 딴 건데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에 B세포와 T세포가 있는데 T세포에다가 B세포의 수용체를 붙여줘서 마치 몸뚱아리는 말이고 머리는 사자를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T세포로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게 굉장히 약한데 말이 막 잘 뛰어다니긴 해도 뭐 이렇게 공격은 잘 못하는 것처럼, 근데 말의 머리가 사자가 되면은 굉장히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자의 몸에서 세포를 뽑아서 T세포를 분리하고요. 그 T세포에다가 이런 유전자를 바이러스를 통해서 안에다가 재조합을 해서 넣어줍니다. 얘가 이제 들어간 후에 이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이 T세포를 밖에서 막 증식을 시킵니다. 이 사람 몸 밖에서. 그럼 이제 이렇게 보였던 T세포가 이런 무시무시한 공격형 T세포가 되는 것이고요. 얘를 다시 몸에다가 이식하듯이, 그러니까 수혈하듯이 넣어주면 이제 이 과정이 이제 카티를 맞는 과정이거든요. 사실 이 과정만 놓고 보면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고가인지는 모를 정도지만 사실은 이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유전자 변형 T세포를 만든 이 과정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킴라야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요. 여기서 모든 림프종에서 사용 가능한지,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모든 절대 아닙니다. 현재 카티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건 크게 3개인데요. 그 3개의 카티가 원래 2개였는데 최근에 하나가 받았고 그래서 3개가 됐는데 그 3개가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그 다음에 비림프모구성 림프종, 그리고 외투세포 림프종, 이렇게 3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킴라야는 성인의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과 소아의 림프모구성 림프종 또는 림프모구성 백혈병에 지금 허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림프종, 뭐 T세포 림프종, NKT세포 림프종 이런 데서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 허가가 됐을 뿐이지 이제 각 병원에서 그런 세포를 뽑아서 보내고 이런 프로세스들이 지금 정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바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림포마가 이렇게 여러 타입이 있는데 현재는 요 타입과 요 타입에 대한 거, 그리고 요 외투세포 림프종, 요기에 이제 최근에 허가를 받은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T나 NKT 세포 림프종 쪽은 CAR-T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림프종 질환도 완치가 되는지, 이게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림프종은 뭐, 재발을 많이 하고, 뭐, 혈액암이고, 뭐, 혈액으로 뭐, 또 돌아다니면서 빠르게 치료 안 하면 금방 돌아가시고,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기본적으로 림프종은 완치가 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맹장염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수술하면 뭐 100% 완치가 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세부 아형에 따라서 완치될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다 틀립니다. 이 그래프는 저희 기관의 환자분들을 제 데이터를, 이건 뭐 논문에 낸 게 아니고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한번 본 건데, 보시면 빨간색이 호치킨 림프종이고요. 호치킨 림프종은 거의 5년 이상 쭉 완치가 됩니다. 파랑색이 B세포 림프종, 여기에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도 들어있고, 여포성 쪽, 그 폴리큘라 림포마, 소포성 림프종 들어있고, 뭐 이런데, 보시면 거의 한 80% 정도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안에 조금 조용한 림프종도 섞여 있기 때문에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만 하면 요거보단 좀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 기관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은 약 한 70% 정도는 완치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 T세포 림프종은 녹색인데 보시다시피 쭉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5년, 60개월이 됐을 때는 약 한 50% 조금 넘는 성적입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 림프종은 검정색인데 이렇게 쭉 내려가서 역시 5년이 됐을 때 한 40% 정도. 이거는 이제 이 환자들은 2008년서부터 2011년까지 치료받은 환자분들을 한 100개월, 거의 한 10년 이상 팔로우 했을 때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좋은 치료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보단 더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다음에 이제 B세포냐 T세포나 떠나서 좀 조용한 그 인돌런트, 그러니까 느리게 진행하는 지연형 림프종 같은 경우는 보시면 거의 뭐 5년 이상 다 생존하시잖아요. 공격적인 림프종은 아무래도 낫죠. 여기에는 B세포, T세포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보시면 60%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림프종 진단 받았다고 무조건 막 이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제 환자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런 일이 사시면서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지만 기왕에 생겼다면 이거보다 훨씬 나쁜 병들도 많으니까 너무 낙심도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방심도 하지 말면서 잘 이겨보자. 그렇게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목 쪽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 골수 검사하기가 좀 어려워서 골수 검사를 못 하셨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편도 쪽에 있으면은 굉장히 그 기도가 막힐 수가 있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변기가 그 이기래도요. 이럴 때 골수 검사를 하지 않아도 진단이 가능.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골수 검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골수 검사를 하다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경우는 저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4기건, 2기건 처음 치료는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고 또 PET-CT를 찍으면 어느 정도 골수 침범 여부를 예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호치킨 림프종 같은 경우는 이제 골수 검사는 안 하거든요. PET이 아주 예민하게 골수 침범 여부를 보여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영상 기술이 발달하면 이 골수 검사 조금씩 더 역할은 축소될 것 같고 이 질문하신 분 뭐 골수 검사 안 했다고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영양분 섭취 이거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몇 차쯤 종양 이건 뭐 궁금해하실 거 없고요. 그냥 담당 선생님 치료만 그냥 믿고 따라가시면 되고 너무 영양분 섭취에 그렇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데 이거는 이제 이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이 어떤 세포에서 기원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점셀 타입하고 액티베이티드 B셀 타입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리고 또 그거를 또 이제 뭐 더 이제 막 그 유전자 변이에 따라서 많이 나누는데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런 거 공부하지 마세요. 제가 뭐 웹비나에 와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어폐가 있습니다만 아마 저한테 진료받으신 분들은 아마 몇 번씩은 다 들으셨을 텐데요. 아주 기본적인 정도만 아시고요. 괜히 이거 가지고 자꾸 공부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뭐 좋은 얘기라고 자꾸 공부하십니까? 그냥 편하게 병을 자꾸 잊으시고 그냥 본인의 일상생활에 집중하시는 게
저는 완치에 이르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헬리코박터 말트림프종 이런데 가슴 시린 증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말트림프종 있는 분들은 되게 위염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화기내과 가서 위염약 드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